학교에서 혹시 이야기 들으셨나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올 한 학기 동안 사용해야 될 부교재 목록들이 쭉 발표가 됐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 영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 선덕보 영어 뭐 이렇게 중요해, 이런 거보다 확 와닿을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뭐냐면 영어가 부교재가 빠바 기초세우기로 바뀌었어요. 그 부교재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테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작년에 사용하던 교재에 비해서 단순하게 그냥 학년으로 비교하자면 한 학년 정도 그레이드가 낮아지는 아주 기본 교재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문장 읽기를 다루는 교재고, 문장 수준도 굉장히 쉽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대치 쪽에 가끔 대치에 있는 학원의 프랜차이즈 중등교사들, 중등 학원 선생님들이죠. 이제 교육 나가면은 그분들한테 듣는 이야기예요. 아이들 처음에 독해할 때 가르치는 교재라고. 그 정도 굉장히 쉬운 교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들 생각이 많아져요. 선덕본데 왜 영어 부교재 난이도가 저쪽에 내려갔지? 애들이 영어를 못해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나중에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들은 늘 매 학기, 매 학년 개학이 되게 되면 뭔가 수업의 목표들을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부교재도 결정을 하실 거고, 학교 수업의 플랜들도 짜 나가시겠죠. 근데 이번에 학교 선생님이 어쨌든 아이들을 잘 키워보고 이제 수능에서도 영어를 좀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영어 기본기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이런 기본 교재를 고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번 4월에 학교에서 학내에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되기 시작하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빤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요, 수업은 굉장히 매끄럽게 잘 될 수 있는데 문제 출제하실 때 고민이 되실 거예요. 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애들이 좀 상위권이 등수가 나와야 되는데, 잘하는 애들은 잘 봐야 되고요, 못하는 애들은 못 봐야 되거든요. 근데 빠바 기초 세우기 교재만 갖고는 그 변별력을 만들기 힘들 겁니다. 그럼 학교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 옵션은 뭐가 있느냐? 일단 시험 문제 자체를 범위를 추가로 가져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미 선덕보에서는 사례가 있죠. 매년 늘 모의고사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모의고사나 4월 시도교육청 문제들, 특히 서울시교육청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험 범위도 전 범위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지금 내신의 역량을 준비를 하고 싶다면은 빠바 기초 세우기 그 부교재를 걱정하실 때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모의고사 한 해분이 풀세트로 시험 범위로 들어왔을 때 대응 능력이 있는가부터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우리 친구들 중학교 때 교과서 본문 세가 내가 외우는 세가 정도 외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게 모의고사 치면은 한 6문제 분량밖에 안 돼요. 지문 텍스트 길이로. 그러니까 단순히 무조건 암기해서는 이제 고등학교 때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어떤 형태로든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공부들이 지금이라도 이루어져야 돼요. 아직 6주, 7주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 동안에도 텍스트를 어떻게 정리하고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지문들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방법론들이 좀 형성이 돼야 될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는 이제 보편적인 좀 선덕고 시험 특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갖고 선덕고 시험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저희가 문항을 제가 지금 선덕고 내신 대비를 한 게 2013년 요 정도 전후부터 했어요. 2012년, 13년 이때부터 전문적으로 이제 선덕고 내신 대비 반을 꾸준히 운영을 했었는데, 시험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상위권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두터워요. 그리고 어머님도 이미 아실 거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선덕고 아이들은 생각보다 평균적인 영어 실력은 떨어져요. 비슷한 급수의 학교 아이들보다. 그래서 상위권의 두터운 극소수의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아래쪽에 그레이드가 이렇게 넓게 축 처지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특정 점수 때 왕창 몰려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아이들이 그냥 풀만한 문장만 맞춘 아이들이 쏠려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성적을 보실 때 엄마 저 이번에 영어 78점 받았어요, 64점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 듣고 그 점수값을 갖고서 무슨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돼요. 백분위를 늘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 백분위가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이번에 원접수로 82점밖에 안 나는데, 백분위가 예를 들어 굉장히 잘 나와서 뭐 90% 초반대, 그러니까 상위 10% 안쪽으로 한 자릿수가 나왔다 이러면은 이걸 혼내키실 게 아니라 칭찬해 주셔야 돼요. 선덕고에서는. 그래서 선덕고는 늘 시험이 두 번의 벽이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쏠려 있는 이 구간을 찍고 올라가서 내가 좀 더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영어 실력을 갖는 데가 첫 번째 벽이 되고요. 두 번째 벽은 어디가 되냐면은 이 상위권 아이들 사이에서 경쟁을 했을 때 내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또 기본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할 수 있냐면은 아주 간단해요. 시험지를 보시면 됩니다.
선덕후 시험지는 거의 꾸준하게 이런 구성을 갖고 있어요. 어법 문제 대략 7문제에서 8문제 정도 출제를 해가지고 이걸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줘. 너 이거 어법성 판단 가능해? 이거 가능하니? 이것도 아니? 이렇게 하다 보면은 7개 다 맞추나 6개 맞추나 5개 맞추나 줄이 짜르륵 세워져요. 이게 먼저 하나의 큰 축을 담당합니다. 그 나머지 하나의 축은 뭐냐면 서술형 문제예요. 영작 문제. 영작 문제들 중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의 해결 능력이 거의 발달이 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이유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중학교 때 대부분의 내신 대비를 해주는 학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자사 준비를 위해서 특수한 학원을 보내신 게 아니라면은 대부분의 학원들은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서만 아마 중등 때 시험 대비를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중등 때 그렇게 할 만한 단위가 더 있었죠. 지금 우리 아이들 올라왔을 때 중학교 3년 내내 시험을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단기로 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약간 원포인트 레슨처럼 그냥 시간 말씀드리면 그냥 외워야 돼요. 가다 놓고 외웁니다. 야, 백발백중 이거 다 써. 다 쓰고 가. 너 이거 오늘 못 외웠어? 다 외우고 가. 이게 가능해요, 중등은. 제가 가끔 예비고일 아이들 먼저 미리 올라온 아이들이 있으면 3학년 마지막 내신 대비를 해주는데 제가 심심해서 워드에 쳐봤어요. 애들이 외우는 문제가 몇 개나 되나. A4 문제 한 장 조금 넘더라고요. 고등학교면 시험법이 어느 정도 되냐면 좀 적은 학교가 한 3장 넘어요. 선덕고 같은 경우에는 순수 텍스트만 정리해도 한 3장 반 이상 분량됩니다. 아이들이 일단 물리적으로 외우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선덕고 나중에 성적 결과 나온 걸 제가 이제 표본들을 수집을 한 다음에 점수 분석을 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영작 문제가 절대 점수가 높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 외우고 열심히 풀 것 같잖아요. 공부해서 잘 쓸 것 같잖아요. 의외로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머지가 한 50점 정도의 기본 점수 구간이 있는데요. 이 기본 점수 구간이 왜 필요하냐면은 평균을 만드는 점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막 과목 평균이 40점 이렇게 나와버리면 상위권 아이들의 우리가 G점수라고 해서 Z점수라고 하는 거 되게 높게 나와요. 근데 학내 전체 반발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예를 들어 학교 영어 평균이 40점이다 이러면은 우리 반에 어딘가에는 영어가 20점짜리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선생님들 바탕을 만들기 위해 한 60점대 이렇게 피크 구간이 생길 수 있게 정규분포 기준으로 그 정도의 점수 배치를 해두시는데 이 50% 정도가 그래서 기본 점수예요. 근데 이 기본 점수 중에 10점 정도가 어휘가 배정이 돼 있어요. 어휘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번뜩하는 느낌이 드시는 게 있을 겁니다. 게으른 남자아이들은 그걸 틀려갖고 와요. 많이 외워야 되거든요. 이건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많이 외워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험마다 한 600단어 정도씩 외웠어야 됐어요. 300에서 600개 정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안 하는 친구들은 그것도 결국 부담이 돼서 감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예쁘게 이렇게 분포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덕고는 크게 늘 그냥 저도 출제라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지만 모의고사를 만들고 하는 사람이지만은 제가 출제자 입장에서 봐도 시험에 크게 손질이 잘 안 돼요. 그냥 무난하게 늘 잘 조정하시고요. 외부에서 다른 학원들에서는 선덕고 시험지를 어떻게 평가할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냥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제법 상당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선덕고 선생님들의 수준을 굉장히 높게 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모든 공부의 시작이라고 봐요. 아이들이 특히 대치 같은 데 가면 세화나 이런 데 가면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막 토플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제가 가르쳤던 애 중에 토플 점수가 가장 높은 애가 120점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선생님 우습게 봐요. 학교 선생님들은. 그럼 내신이 어떻게 되느냐? 안 봐도 뻔해요. 분명 4, 5등급이에요. 세화 정도 수준이라면. 그래서 우리 아이가 결국엔 내신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 선생님이 출제자가 되는 거고 그 학교 출제자가 정성스럽게 낸 문제를 교육 과정을 잘 쫓아가면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속에 그렇게 선생님을 좀 존중하는 태도도 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버무려졌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들을 공략할 수 있는 제 나름의 노하우들을 이미 축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이렇게 좋은 결과들을 늘 받고 있어요. 이게 작년쯤 저희가 취합했던 최종 자료인데요. 사실 말도 안 되는 데이터거든요. 제가 2018년, 19년 요즘에 제 수강생들 중에서 1등급 비율이 20%가 넘어갔어요. 전교에서 4%만 받을 수 있는 등급인데 이게 옛날에 1등급하고 느낌이 정말 다르거든요. 옛날에는 한 학교에 서라벌고등학교 같은 데가 한 학년이 600명이었어요. 이제 300명이 안 될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100분위로 10%를 받았으면 옛날에는 5%대 안에 들어온 거예요. 거의 1등급.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좋은 결과들을 저희는 이제 받아내고 있고, 요거는 저희 학원 앞에 나가시면 홍보물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업 특징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희는 시험에 맞춰서 그냥 저는 묵묵하게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할 거예요. 단기간에 뭘 배양하거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능이라고 하는 장기 목표와 단기적으로 있는 우리 정기 평가들, 여기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많이 집중을 할 거고, 제가 그걸 위한 프로그램이나 자료 개발에 정말 많은 것들을 아끼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제가 중계 쪽에서 개강을 했을 때 늘 좋은 결과가 있었고, 이번에는 저희 필가스 학원에서 이렇게 또 그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보셔도 되는 게 저희 학원 홍보물에 다 있어서요. 나중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자료가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당장 입학한 건 단기고,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한 다음에 학교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시험이 되는 거잖아요. 중간고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자료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단순히 이제 뭐 이쪽에 뭐 유명 학원들에서 제공을 하는 뭐 15단계 워크북 이런 것들은 저희도 당연히 다 제공을 합니다. 근데 그거 외에 저희는 이제 이게 카메라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제가 서울대 쪽 일부의 사범대 출신 석박사 연구진들하고요, 교사 출신들하고 실제 지금 아직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아무튼 교사들도 있어요. 저희 필진들 중에. 그분들이 우리 선덕고 아이들 내신 시험 범위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출제해서 어느 정도 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뭘 기반으로 할 거냐면 선덕고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출제를 할 거예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작업인데 저는 이거를 늘 저축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해외여행 한번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이들 마지막 저 피니싱 터치까지 완벽하게 해드릴 거니까 아마 자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냥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쪽 노원 지역 전체 통틀어서 저랑 비교할 만한 학원은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저는 제가 저 스스로 이렇게 자평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전에 다른 학원에 있을 때도 늘 자료로는 그냥 그 학원에서 늘 어디 가서나 늘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필관수에서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는 주변 학원들에서 보통 인터넷에서 문제를 구매해서 제공을 하잖아요. 편집을 해가지고 그런 주요 사이트의 대부분은 실제 출제자로 저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있는 자료들도 제가 다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만 있으면 되냐면 의지만 있으면 돼요. 보통 아이가 저랑 이제 자존심 싸움을 벌여요. 선생님 문제 더 주세요 하면서 하면 제가 계속 주거든요. 아이들이 되게 신기하게 봐요. 선생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이러면서. 하드에 아직도 몇 기가 더 있단다. 풀래? 그러면은 아니요 이제 그만할게요 이러면서 보통 나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자료에서 웰 서너티드 된 것들, 정말 양질의 자료들을 저희가 많이 고민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좀 좋게 봐주시면 좋겠고, 실제로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특징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 홍보물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 실제 나오는 자료 샘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치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다른 지역까지 출강 나갈 때는 좀 덜했는데, 여기 중계 지역만 수업 나갈 때는 저희 뭐 노원 3번 같은 거 은행 사거리 가는 버스 타면은 월간본 대형 교재 이거 같이 들고 타갖고 서로 막 키도 묻고 막 그랬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올해도 제가 이제 필가수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 교재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바탕을 좀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도 좀 저희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 저 스타트하는 거라. 그래서 저희 이번에는 선덕고 완전 집중해서 선덕고랑 정리예고만 이렇게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수강 후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친구가 지금 저 조교해주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도봉구에서 살다가 은행사거리 영신역으로 진학을 해가지고 예비고 올 때 막 와서 첫날 수업 듣고 울고 그랬어요. 자기는 막 이 동네 와서 너무 못하는 것 같다고. 근데 그 친구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그의 입학했던 중간고사에서 바로 1등급 받았어요. 그래갖고 영어 특기반 이런 거 돼서 이제 그걸로 잘 이제 관리를 받아서 학종으로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에 진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물론 많은 부분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한테 손해인 거 아는데, 냉정하게 말해서요, 지금 우리 아이들 중간고사 성적은 이미 상당 부분 결정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 아이의 실력이 이만큼일 때 이렇게 모자르게 점수가 나오는 일을 없게 하는 걸 제가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정도 실력일 때 조금 더 나은 점수를 받게 하는 걸 제가 늘 목표로 저도 열심히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좋은 결과 나오는 친구들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고요. 제가 제 수업 좋아요 그러니 해외 낙한지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궁금하실까봐 넣어드렸어요. 실제 제 수업을 들은 아이들이 어떤 수강평들을 갖고 있고 어떤 느낌들을 갖고 있는가. 여기 보면 좋은 얘기 아닌 것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의 이야기는 그냥 가감없이 다 넣었어요. 맞춤법 빼놓고. 그래서 수강 고민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제가 원래 이렇게 설명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해드리는데 저한테 오늘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야 돼서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올해 아마 학원에서 이제 좀 이런 자리들이 준비가 되면 제가 입시 이슈가 있거나 영어 이슈가 있으면 제가 그때마다 하나하나씩 이야기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오세요. 오시면은 뭔가 외부에서 듣기 힘들거나 공개적으로 듣기 힘든 이야기들을 제가 오프라인에서 종종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다음 기회 때는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예민한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빠르게 그냥 제 소개해서 정신이 없었네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여기 제 개인 번호가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요. 일단 하나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뭐 언제든지 수강과 관련한 거나 아니면 뭐 영어 관련된 거 고민되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되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문의 주시고요. 제가 지금 벌써 겨울에 받은 학생 수가 한 300명 가까이 돼서 하루에 뭐 문자가 몇십몇 개가 와요. 그래서 혹시 그날 답장 못하면 다음날에도 꼭 해드리는 거 보고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제가 꼭 답변은 뭐 하루 이틀 내로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 숨이 차도록 저 조심히 떠들었네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덕과 아이들 이제 영어 시험 어떻게 되는지 대충 판이 짜졌으니까요. 그 틀 안에서 저희 준비 착실히 잘하면 모든 아이들 다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학 담당하고 있는 곽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연구 보니까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 부모님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이름은 아이들한테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 선덕 수학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그냥 팩트만 딱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자료 보여드리면서 뭐가 중요한 건지 그것만 딱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시간이 되면 나중에 제가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분석한 건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짧게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전반적인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덕후 수학을 갖다 쭉 정리를 해놨는데 난이도 분당 분포, 그다음에 문항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부교재를 쓰거든요. 근데 부교재가 어떻게 문제의 출제가 되는지 그거를 갖다 제가 예제로 한 3문제 정도를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취업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필러 문항의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이 부교재랑 연결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어떻게 선덕후에 대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리하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난이도 분포는 상 문제가 28% 정도 되고요. 중 문제가 67%, 그 다음에 하 문제가 6%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선독구 기준이에요. 근데 선독구 말고 이 동네에 있는 일반고 기준으로 봤을 땐 이 중 문제 정도가 그냥 일반고 시험 문제의 상 문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동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인데 그 특징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행에 대한 욕심도 많이 없으시고 저도 선행에 대해서 그렇게 막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너무 늦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막 겨울방학이 스타트되면 스파르타도 하면서 막 아이들을 돌려요. 그래서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수상, 수하를 기준으로 3회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3번을 돌려요. 3바퀴를 돌려서 어느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머리에 잔상이 남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계속 다지는 훈련을 해나가요. 그리고 다른 학원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선덕권은 학기가 들어가면 자기 진도 가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선행을 진도를 나간다거나 이럴 수가 없는 문제예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상 문제들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시중에 있는 교재에서 볼 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돼요. 그러니까 아까 영어 선생님도 살짝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선덕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자체를 굉장히 심도 있게 만드세요. 그래서 시중에 있는 교재를 봐도 잘 안 보이는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게끔 돼요. 그러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뭘 해야 되냐면 선행학습을 많이 한다 이런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아이들이 깊게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항상 첫 시간에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야, 방정식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열에 9은 대답을 못해요. 방정식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방정식이 뭐지? 이러다가 아무도 대답 못해요. 그러면 또 꼭 한 놈들이 말하는 게 X에 있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방정식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아이들은 3차, 4차, 고차 방정식을 풀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공부를 해버리면 그냥 낮은 수준의 문제만 보이게끔 돼요. 그러면 이 선덕과 선생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방정식에 대한 구조적인 걸 니들이 알아? 이걸 물어보면 이 친구들은 이걸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빠른 학습을 하라는 게 아니고 선행학습인데 단단해지는 선행학습을 하시는 건 추천을 해드려요. 그런데 어머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빨리 가면 많이 아는 걸로 착각을 하세요. 그냥 그건 좀 지양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어떻게 적당한 수준으로 가긴 가는데 이 친구가 조금 더 단단하게 갈 수 있게 그 공부를 시켜주시는 게 좋은데 저희 자랑 좀 할게요. 저희 학원은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선행학습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냥 학기가 되면 자기 진도만 딱 단단하게 잡아주는 거. 그래서 그걸 계속 끌고 갈 수 있게끔 아이들을 만들어낸다. 물론 극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니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원해요. 원하면 저희가 해줄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저희가 계속 눌러요. 눌러서 어떻게든 이걸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한번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그냥 치고 나가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이 먼저 되는 걸 학습을 시키셔야 돼요. 뭐 저희 학원이랑 다른 학원을 비교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을 것이고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도 학원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놀란 건 저희 학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단단하세요. 그리고 난도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포지션이 다 포진이 돼 있어요. 굉장히 난도 높은 수준의 수업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아이들을 굉장히 경쾌하게 끌고 가실 수 있는 분도 있고 그게 시너지가 맞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속도가 붙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친구들이 깊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아이들이 안타까운 건 호흡이 짧아요. 한 문제를 딱 놓고 봤을 때 이 문제를 모른다 싶으면 바로 별표 다음 문제로 넘어가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 계속 호흡이 짧게 끊어지다 보면 긴 형태의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수준이 거기서 딱 끝나게끔 돼요. 그래서 항상 저는 훈련을 시키는 게 먼저 생각을 해서 충분한 시간을 줘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훈련을 먼저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학원이 정말 좋은 학원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저희 학원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별 분포가 있는데 보통 친구들이 평균 점수로 보면 한 60점대, 70점대 나올 거예요. 근데 아까도 영어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극단적으로 점수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의 과목적인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다 따지셔야 돼요. 제가 설명할 때도 한번 따져드렸었는데 이 지역 내에서 표준 편차를 조사해봤더니 선덕고가 10.2점 정도가 나와요. 근데 예를 들면 창동고가 20점 가까이 나와요. 19점 정도의 편차가 벌어져요. 그러면 표준 편차라는 게 뭐냐면 평균에 얼마나 밀집되어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학교랑 비교해도 아니 중계권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도 선덕고 친구들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 1점 차이로 막 등급이 확 움직이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적인 점수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점수에 대해서 이 친구가 어떤 등급을 맞았고 분율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시는 게 그게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의 성적표를 보는 방향과 고등학교 때의 성적표를 보는 방향은 약간 좀 다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고 문학력 분포인데요. 이건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서답형이 8문제 나오고요. 객관식이 12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총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보통 객관식에서는 노멀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물론 킬러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나오기는 하나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 근데 뭐 객관식이니까 찍어서도 맞추는 친구들이 있겠죠. 근데 정말 킬러 문제는 서술형에서 나와요. 그래서 서술형 마지막이나 마지막 전문제에서 꼭 한 문제가 굉장히 난도 높게 나와요. 그 문제에서 미끄러지냐 맞추느냐 해서 1등급이 당락이 되는 그래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서술형이 한 8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시간이 조금 모자르다라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선독고가 난이도가 일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한 번은 쉬웠다가 한 번은 어렵다가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들쭉날쭉하기는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땐 수준이 높은 수준에 속해요. 아무리 난이도가 낮다 해도 완전히 바닥을 치는 난이도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학습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각 학년마다 선덕고는 부교재들이 정해져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1학년 애들은 하이큐를 썼고요. 근데 1학년은 이미 결정이 난 것 같아요. 올해도 하이큐를 쓴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2학년은 어삼시사라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부교재로 씁니다. 그러면 그 부교재에서 문제들을 출제를 하세요. 근데 그대로 출제하시는 문제들도 있지만 그건 극히 드물고요. 그냥 조금 변형을 해서 문제를 출제하시는 형태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따오다 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 학교 기출 문제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실제 그 친구들이 썼던 부교재 문제입니다. 문제 형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살짝 형태를 바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함수 형태가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약간 뒤집어져 있는 부교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문제의 구조는 완전히 동일해요. 그러니까 부교재에 대한 학습을 왜 자세하게 해야 하는지, 그 부교재를 심도 있게 봐야 하는지. 근데 친구들이 부교재를 잘 보기는 해요. 잘 보기는 하나 그거를 두세 번 반복하고 그 문제가 내 거가 되기 위한 체화 학습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워낙 바쁘기도 바쁘거니와 아이들이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부교재를 돌리면서 문제를 계속 풀 수 있게끔 이렇게 풀리게 훈련을 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를 보시더라도 완전 그림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 기출 문제예요. 그리고 이건 부교재에 그대로 출제가 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부교재를 얼마나 잘 다루셔야 되는지 어머님도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다음 문제 보시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거의 동일해요. 이렇게 보시면 완전 똑같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부교재랑 그 다음에 저희가 선별한 교재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루겠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가 되면 자체적인 교재를 만들게 되는데 그 자체적인 교재가 굉장히 난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그 교재를 줘버리면 아이들이 그냥 넉다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적응도가 높아져서 아이들이 호흡할 수 있는 훈련을 저희가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푼다, 뭐 어려운 교재를 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가 그 교재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치를 길러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진도만 막 뽑고 문제만 다양으로 풀고 이런 문제. 저는 깜짝 놀란 게 어떤 친구가 작년인가요? 유계동에서 수학을 하다 넘어왔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진도를 많이 나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뭐 수원수토도 끝냈고요. 뭐 미적도 보고 있었고요. 기하도 봤고요. 이러길래 좀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교재는 뭘 썼니? 라고 봤더니 3권의 교재를 썼더라고요. 뭐 모의고사 기출문제 쓰고 모두 쓰고 근데 막상 시험을 보니까 완전 허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재를 많이 푼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재를 얼마나 집중적으로 파서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다 하나예요. 한 교재를 풀어도 그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를 네가 풀 수 있으면 그걸로 성공한 거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한 권이라도 집중적으로 풀고 그 문제를 갖다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능력 그걸 갖다 키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교재가 계속 출제가 된다는 걸 아니까 그 부교재 그리고 나중에는 이 부교재를 살짝 저희도 변형을 해서 아이들한테 문제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라는 훈련도 저희가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선도권은 고난도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킬러 문항이 한 문제는 나오니까 그 킬러 문항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근데 그건 시중에 있는 교재에서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기출 문제에서 나온다 쳐도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 문제가 나온다 쳐도 그 기출 문제를 그대로 내시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또 변형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봤던 문제라고 생각하기에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정말 새롭다. 아니면 저희한테 들고 와도 저희가 봐도 어떨 땐 굉장히 새로운 문제로 느껴지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시려면 고난도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부모님들이 모이신 거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쓰는 부교재 하이큐라는 교재가 굉장히 난도가 높아요. 난도가 어지간히 높은 문제집이기 때문에 그 난도 정도의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님들 욕심내세요. 선생님 블랙라벨 안 해요? 막 이렇게 항상 물어보시는 게 선도권은 블랙라벨 해야 된다는데 블랙라벨을 해요. 하는데 저희가 교재를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신 대비가 되면 그 문제에 있는 걸 다 저희가 줘요. 계속 반복적인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로 블랙라벨을 뭐 교재를 선정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는 개념이 아니고 그 친구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다 하게끔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고난도 문제를 풀려야 하고 그러려면 여기저기 문제집에서 취합을 해서 그 문제를 돌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따로 블랙라벨을 한 해 뭐 한 해 이런 걸 논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충분히 다 그 친구들이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다수 문항이 중문항인데 이 중문항이 이 시중에 있는 학교에서 보면 약간 상문항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는 수준 높게 해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학습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부교재는 굉장히 심도 있게 다 봐야 한다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의 출제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뭐 이렇게 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공식 암기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저 문제는 저렇게 푸는 거야. 제일 안 좋은 버릇이 뭐냐면 유형화 시키는 게 가장 안 좋은 버릇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집 중에 하나가 센이에요. 센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유형 1 해놓고 위에다가 제목 붙여놔요. 제목 붙여놓고 유형 2 제목 붙여놓고 유형 3 제목 붙여놓고. 자, 근데 친구들이 그 제목을 봐요. 그럼 문제를 딱 보고 오케이 이거는 나머지 정리니까 나머지 정리를 풀어야지. 이 사고가 내가 사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에 써 있으니까 딱 보고 이거 나머지 정리를 써야겠네? 그리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랜덤으로 섞어갖고 애들한테 주면 그 똑같은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되게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문제집을 굉장히 싫어해요. 딱 어떤 유형화를 시켜버리면 아이는 그 문제를 보면 이렇게 풀어야지만 사고를 해요. 근데 이 문제도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저렇게 풀 수도 있고 저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풀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단원들을 끄집어내서 조합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데 그렇게 유형화가 돼버리면 그런 사고가 딱 단절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시험 대비가 되면 교재들을 싹 다 모아서 단원이네 뭐네 순서네 이런 거 없이 그냥 랜덤으로 막 뒤섞어서 아이들한테 줘요. 그러면 진짜 엉망진창으로 처음엔 풀어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단원명 딱 보고 그 밑에 소제목 보면 아 이게 풀렸던 문제인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풀면 못 푸는 친구들이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 그걸 갖다 제가 해결력 강화라고 놓고요. 그다음에 실전 연습 오답 정리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저는 저희 학원에서 뭐든 다 하시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지역 기출 문제는 거의 의미 없고요. 선도권 친구들은 그래서 뭐 강남권 기출 문제라든지 목동권 기출 문제들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그런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실전 문제 풀리게끔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공통모의고사라는 건 별거 없고요. 그냥 뭐 실전 기출 문제들 모았거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교재에서 저희가 선별을 해서 그 선별된 문제를 살짝 변형을 해서 아이들은 계속 모의고사를 치르게끔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적응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머님들이 생각을 할 때 두 가지 분류신 것 같아요. 선덕고를 가면 어려운 문제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과 아니면 아직 잘 모르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수학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공부하는 목적은 딱 하나잖아요. 성적을 잘 받게끔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아이가 수학을 어떻게 공부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수학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드립다 문제만 푼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친구가 어느 정도로 이 수학을 자기 거를 만들었느냐라는 생각. 오늘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집에 가서. 야, 너 방정식이 뭐야? 한번 꼭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대답하는 친구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런 공부를 해야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그 안에서 그 짧은 시간 안에서라도 그 문제를 해석을 하고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뭘까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되지 않으면 그런 판단 자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수학에 대한 틀을 잡아놓고 그 틀 안에서 조금 더 세분화되고 깊게 들어가고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저희는 맞다라고 보고요. 저희는 뭐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선생님들이 저희는 그렇게 동의를 한 상태에서 수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지 않나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도 제가 자부학원인데 저희 학원 그 내신 대비 교재는 어떤 다른 학원 교재보다 더 어려워요. 이거는 정말 제가 장담컨대 어려워요. 그리고 어디 가서도 아마 구하실 수 없는 교재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재들로 아이들한테 저희가 배포를 하고 그 교재도 소화하려고 하니까 어머님들께서는 너무 막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친구가 저는 어머님한테 항상 부탁드리는 게 딱 하나예요. 이 친구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체킹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뭐를 공부했다라는 걸 관심을 갖지 마시고 이 친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가라는 공부의 방향성이 맞는가를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그 방향성을 끌고 가주시면 저희는 이렇게 밀고 있는데 어머님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아이도 헷갈려요. 왜냐면 아이가 좀 빨리 가야 된대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가고 계속 가지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들이 조바심이 나시니까 이걸 좀 끌고 가야 되는데 이래버리면 이 친구가 가운데 낑겨갖고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엄마는 이렇게 하라는데 학원에서는 이렇게 하라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친구는 오히려 혼란이 가중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끄는 건 저희가 막 다지고 이러는 건 다질 거니까 어머님들이 하실 건 그냥 이 친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거를 가정에서든 체킹을 해주시면 그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리고
수학에 관련된 얘기를 정말 할 것도 많고 원장님도 하신 말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수학만 집중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거고 좀 더 세분화돼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은 이런 사고를 해야 되고에 관련된 얘기는 원장님이랑 상의를 해서 다시 한번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다니고 있는 재원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할 거고요. 만약에 뭐 주변에 있는 어머님들이 학원 소개해달라고 하면 정말 자신하건데 저희 학원만큼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도 없을 것이고 이건 제가 이 학원에 몸담고 있어서가 아니고 제가 스스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아이가 공부하는 방향이 맞는지 그 방향성에 대한 것만 좀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설명드리면 막 빨리 하느라 제가 뭐 앞뒤 서두가 좀 안 맞았던 것도 있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드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학원에서 생명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다롱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아마 제가 지금 시간을 내서 어머님들 오셨을 때 여기 들어온 이유가 아마도 선덕구 과학이 이제 어떤 식으로 과학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게 아마 1번으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선덕구 과학 내신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우리 아이가 원하는 등급 받을 수 있을지 그거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금의 입시가 2학년 때부터는 모든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머님들이 사실은 명확한 기준이 없으세요. 기준이 없이 무방전하다가 선택을 하고 나중에 이제 또 후회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가지고 이제 조금 멀게 느낄 수 있긴 하겠지만 금방 사실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셔야 될지 두 가지 정도만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일단은 선덕구 과학 내신 같은 경우에는 기본 문제는 수능형의 베이스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소위 수능형이라고 말하는 문제들은 자료 해석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내신 나왔던 문제들하고는 출제 경향이 약간 달라지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준비를 시켜줘야 되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 선덕을 어떤 식으로 선생님들이 수업에 들어가시게 되냐면 예를 들면 1반, 2반은 물리 선생님이 통합과학을 3반, 4반은 화학쌤이 통합과학을 뭐 5반, 6반 생명쌤이 7반, 8반은 지구과학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세요. 대신에 출제하실 때는 각 선생님이 각각 파트를 따로따로 문제를 내세요. 그러니까 물리 파트 문제다 그럼 물리쌤이 다 내시고 화학 파트 문제다 그럼 화학쌤 다 내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있냐면 선덕구에도 물리 선생님이 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물리쌤이 통합과학을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의 통합과학 약간 난이도가 달라지는 거죠. 화학도 마찬가지고 생물도 마찬가지고 단적인 예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리 선생님이 굉장히 문제를 어렵게 내 선생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 파트가 1학년 통합과학인데도 고3 수능 문제 정도까지 안 풀면 풀 수 없게끔 나오는 문제들이 두세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들이 1등급, 2등급 이제 가리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해마다 달라져요. 그 해마다 사실은 선덕구의 통합과학을 어떤 어머니 들었을 때는 쉽다 이런 어머니도 계실 거고 어떤 어머니도 어렵다 이러실 건데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경향이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기본적으로는 모든 파트를 수능형으로는 다 일단 풀 수 있게끔 준비를 시키고요.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면 각각 이제 통합과 선생님 상황을 저희가 다 이제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서 저희 학원의 물리쌤, 화학쌤, 제가 생명이고 그다음에 지구과쌤 다 모여가지고 각 선생님들이 어떤 성향이신지는 저희 이제 알고 있으니까 저희 고위고삼 수업을 들어가니까 그럼 이번에 통합과학에는 물리 선생님이 이제 어떤 성향이시고 어떤 파트를 좀 어렵게 내신다. 화학 선생님이 이러신 분이다. 이런 것들을 저희끼리 먼저 정보 공유를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시켜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리쌤이 좀 어렵게 내시는 분이 들어가서 물리 파트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수능형의 문제들을 준비를 시켰었어요. 근데 시험 한번 보고 나니까 문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렵고 물론 저희 지금 잘 봤지만 어렵게 나와서 더 시켜야 되겠다. 그럼 저희들 따로 이제 문제를 취합해가지고 더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국영수 위주로 준비하시고 싶은 어머님도 많이 계시고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과학을 잘했으니까 통합과학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긴 하는데
일단 상대평가다 보니 내 아이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아이도 당연히 잘하지만 남의 아이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선덕 같은 경우에 문제가 쉽게 나와버리면 한 문제 틀리면 1등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문제에 등급이 걸려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단 나왔을 때 다 풀 수 있는 친구가 아니다라고 하면 원하는 등급 받을 수가 없어요. 중학교 때 한 개 틀렸으면 잘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 개 틀렸는데 2등급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는 원하는 등급은 아니잖아요. 사실 목표는 1등급으로 들어갔을 건데 일단은 선덕고의 통합과 특히 모든 과학 교과 마찬가지지만 통합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랑은 조금 경향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학교 수능형 문제를 많이 내진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선덕에 맞춰가지고 그거를 제대로 준비를 시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중학교 때 공부하던 게 그대로 유지가 되신다라고 하시면 좋은 성적을 받긴 조금 어려우세요. 그래서 중간고사 보고 헉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중간고사 봤는데 성적은 나쁘지 않으니까 실수했나라고 했다가 기말까지 버텨보고 등급 보시고 놀라서 오시는 어머님들 계세요. 근데 이미 그때는 늦은 거잖아요. 이미 등급은 끝이 났잖아요. 1학년 등급은. 그래서 지금 이미 선덕이 되셨으니 선덕에 맞춰가지고 과학은 준비해 주시는 게 맞으세요. 일단은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1학년 때는 공통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2학년 때부터는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2학년 때는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원과목 4개 중에 선택을 하시게 되고요. 3학년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2과목 중에 선택을 하시게 되시는데 제가 오늘 고3 얘기까지 하드리면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고2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선덕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 잘 보내지만 학종으로 잘 보내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등급보다는 실제 훨씬 더 좋은 대학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는 선덕에 고2, 고3 친구들 위주로 보통 수업을 많이 하는데 저희 친구들 중에 내신이 2.7, 8 정도 나왔어도 고대 1차 떨어진 친구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점대 나오는 일반고 친구들은 사실은 연고대 써주지도 않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선덕 내신 따긴 어렵지만 거기에 맞게끔 세부특기 사항 같은 거나 뭐 학생부나 관리 너무 잘해주시기 때문에 사실 내신 준비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2학년 때 내신 선택 과목은 수능은 아니지만 내신 선택 과목은 100% 전공 적합성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시키셔야 돼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가 아니라면 그냥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시면 돼요. 서울대 좀 별개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학생부 종합을 쓰려는 거거든요. 선덕권 학생부 교과보다는 종합이 훨씬 유리한 학교예요. 학생부 종합을 쓰시려고 하는 거라면 대학에서 내신 선택 과목은 전공 적합성을 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기계나 전자를 가고 싶다 그럼 물리 반드시 선택하셔야 되시고 약학이나 의대 가고 싶다 그럼 생명 선택하셔야 되시고 화학공학이나 환경공 가고 싶다 그럼 화학을 선택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 원과목 같은 경우는 4개 중에 3개를 선택을 해요. 물론 2개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선덕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과목 선택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우리 아이가 아직 뽕도 없고 계열도 잘 못 정했고 이랬을 때 아이들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2학년 때 무난하게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물화생. 그러니까 물원화원, 생원 3과목 선택을 하시면 나중에 내가 어떤 과를 가려고 해도 다 그 조합으로 전공 선택 과목을 다 전공 적합성을 다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1학년 때, 2학년 때에서 보통 3과목 선택을 하시고 2학년이 끝날 때쯤에 애들이 어느 정도 자기 이제 진로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고3 때 2 진로 선택 과목 선택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주의하실 건 제가 지금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이 학생들이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근데 만약에 나중에 수능을 봐가지고 우리 아이 그래도 서울대를 목표로 하신다라고 하시면 서울대는 수능에서 2과목을 반드시 수능 선택 과목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 일단은 2학년 때 원과목 선택을 할 때 보통 저희는 생원을 일단 준비를 시켜요. 왜냐하면 수능 과목에서 2는 물투와2 생투 지투 중에서 물투와2가 응시자가 3,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투가 한 4,500명 정도고 생투가 7,00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과목당 10,0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물투와2의 수능에서의 이 성적은 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보통 선덕에 서울대를 갈 친구들은 생투 선택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친구들은 뭐 2학년 때는 생물 안 했다가 갑자기 고3 때 서울대 때문에 생투를 한다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뭐 어쩔 수 없이 물투와2를 가서 또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런 친구들 중에 정말 내신이랑 상관없이 생투로 수능을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아예 일단은 상황씩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걸 하실 부분들이 있고 여기 아마 제 생각 의대나 약대도 어머님들 지금 현재 생각하시는 어머님들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알기로 아마 선덕이 올해 이제
6개 의대로 다 붙은 친구들도 있고 서울대 의대 붙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의대를 항상 해마다 그걸 많이 보내는 학교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조금 의치한 의대, 치대, 뭐 한의대 이제 이런 거 위주로 해서 학종 프로그램 좀 많이 다시 짜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셔가지고 아이 일단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고려하셔서 나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오늘 기억하실 건 선덕의 통합과학은 일반고의 통합과학이랑은 조금 다르다. 쉽게 나온다 얘기 들었다라고 하시면 쉽게 나오면 내 아이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개 틀리면 등급이 날아간다. 선덕에 맞춰서 맞춤으로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일반고랑 섞어 들으시면 안 돼요. 선덕에 맞춰 준비를 하셔야 되시는 게 맞고 두 번째 2학년 때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전공 적합성이 기본이기 때문에 쉬운 거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수능할 때 하시는 거고 2학년 때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에 맞춰가지고 내 아이가 어떤 걸 학종으로 쓰더라도 손해보지 않게끔 그걸 초점 맞춰가지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될까요? 언니 너무 말씀이 길어지면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도 다시 좋은 말씀 나눠서 많이 남아 계셔가지고 선덕부 이용 오셨으니까 거기 내신 싸움에서 저희 아이들이 저희 학원 친구들 같은 경우에 내신 싸움에서 지진 않거든요. 우리 아이가 살아남아가지고 원하는 등급 받을 수 있게끔 잘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은 이제 한 2, 3분만 좀 쉬었다가 이제 그 2부를 시작할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교과에 관한 설명이었고 지금 들어오셨는데 잠시 이제 화장실 갔다 오시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완전 여기 있네요. 안녕하세요. 자료실 받으셨죠? 네, 저는 황림학원 아시죠? 황림학원 입시센터장이었고요. 12월 1일부로 독립해서 나왔습니다. 작년에 황림학원에서 우리 친구들 수시 컨설팅 한 150명, 건수는 한 180건 이상 했었거든요. 선덕 친구들도 많이 있고 아무래도 선덕에서는 작년에 제일 이슈가 됐던 친구 있잖아요. 서울대 의대 합격생. 네, 그 친구도 저하고 같이 컨설팅 뭐 자소서 다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제 합격 사례로 포함시켜서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시작해도 될까요? 네. 우선 지금 이제 예비 고3이죠. 3학년부터 2022학년도인데 입시 전형이 좀 매우 좀 많이 바뀌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이제 지역균형 인재 전형이라는 걸 의무 조항으로 넣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성격이냐? 교과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로 대상으로 하는 학교군이 인서울 주요 15개 이상이잖아요. 그쪽에서 어쨌든 교과 형태의 전형이 보강된다라는 게 가장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변화는 수능에서 있습니다. 수능의 비중이 낮아질까요? 더 높아졌을까요? 높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역균형 인재 같은 교과와 이런 수능의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학종이 가지고 있는 애매모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비판이 따르자 교육부에서 깜깜이 전형이라고 하는 학종의 그 애매모호함을 지우기 위해서
수능 비중을 높이고 그 다음에 교과 형태의 성격을 높여나가는 중입니다. 이해되시죠? 오늘은 교과 과정에서 성적이 어떻게 산출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 부분도 같이 보실 거고 간단하게 의치 한수 거기에 이제 약대가 올해 또 본격적으로 합류하죠. 지형 변화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문자연 대표적인 선독고 이번 고3 입시 학생부 사례를 바탕으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가지고 계셨다가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대입 전형의 변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서울대에서 숙명여대까지 15개 대학에서 자, 앞으로 이런 표들을 많이 보실 건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표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서울대가 종합전형으로 2,000명을 뽑는다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서울대 지원하는 학과의 정원이 어느 정도 인원의 변화를 보이고 있느냐, 경쟁률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전형에서 변화 요소는 무엇이냐를 아시는 게 중요하지 큰 거시적인 흐름에서의 어떤 입시 설명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숫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듣고 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잘 안 됩니다. 핵심은 제가 이 표를 그래도 보여드리는 이유는 크게 4가지 전형이 있는데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수능 전형인데 15개 대학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전형이 무엇일까? 우리 전형에게 어디에 있죠? 맞습니다. 수능입니다. 이제는 전국 대학의 비중은 필요가 없어요. 숙명여대까지 수능의 비중이 어떻습니까? 가장 높아요. 지금은 거기에 두 번째가 종합전형이잖아요. 근데 수시에서 또 모든 정원들이 다 차는 게 아니에요. 다 뽑지 않죠. 그렇게 되면 그 인원들이 또 정시로 와서 붙기도 합니다. 수시 2월 인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수능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 어마어마하게 높다. 두 번째 종합전형은 여전히 감소되고 있긴 하지만 비중이 높다. 그 다음에 눈여겨볼 만한 게 어딥니까? 교과 전형이죠. 논술도 만만치 않지만 교과 전형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5,000명까지 늘었어요. 자, 비율로 한번 보실까요?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따로 없습니다. 종합 아니면 수능이죠.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전교 1, 2등 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종합 전형으로 가는 방법이 가장 좋고 나머지 부분에서 가장 큰 변화는 칠판이 어도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사실은 색깔을 다르게 표시했거든요. 가장 파란색이 많은 쪽이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계속 비판에 직면하자 이 부분을 어디로 옮겼다라고 보시면 됩니까? 교과 쪽, 수능 쪽으로 떼서 옮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2022학년도 이후에 대입 전형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것만 기억해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순위로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종합전형이면서 교과 쪽 선덕 고등학교에서 최상위권이면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상위권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연대나 고대나 이런 서강대나 이런 학교에서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쪽을 낼 것이냐 아니면 일반 학생부 종합전형을 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지 나머지 부분은 있지는 않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왜 유독 늘어났는가? 깜깜이의 어떤 학종의 어떤 비판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렇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학생부 교과는 말 그대로 국영수 탐구 과목만 반영합니다. 혹은 고대처럼 전 과목을 다 반영하는 전형도 있어요. 1대1, 1대1, 2대4, 대4는 뭔지 아시죠? 1학년 성적 20%, 2학년, 3학년 40%, 40%. 근데 2022부터는 1학년, 2학년, 3학년을 1대1, 1대1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왜 그럴까요? 3학년에 가면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진로 선택 과목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3학년 때 비중을 높이기가 애매해졌습니다. 그 말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비 고1이죠.
어느 때 성적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까? 1학년입니다. 1학년 들어가서 내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더더욱. 전형도 좀 더 교과 전형이 많아졌지만 3학년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의 계산 방식이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대학마다. 따라서 복잡해진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다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3학년 때 비중이 예전처럼 40% 이렇게 되는 교과 전형은 별로 없습니다. 학종은 다릅니다. 학종은 정상평가이기 때문에 국영수 탑만 공부하면 됩니까? 전 과목을 다 공부해야 됩니까? 부질없는 질문입니다. 모든 과목을 보고 주요 과목도 따로 비중 있게 봅니다. 그게 학종 평가입니다. 근데 교과는 정량적으로 딱 정해졌어요. 어떤 과목. 예를 들면 서울여대, 우리 선덕 보니까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고려대 학교 추천 같은 경우에는 전 과목을 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기술과정 1학년 때 하거든요. 거기 등급을 4등급 받고 하면 분명히 미스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과목들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전 과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고대는 2대 4대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1대 1대로 교과로 아마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 수능 최저가 있으면 좀 어떻습니까? 교과 기준이 좀 떨어지겠죠.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떤 형태로 반영할 것이냐. 이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대학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인서울권에 한 25개 대학이 있다고 했을 때 상위 한 10개 대학 이상은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반영을 하겠죠. 높은 대학일수록 합니다. 왜? 과목을 적극적으로 들은 친구들을 좋아하니까요. 그렇지 않은 대학에서는 어떻습니까?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과 성적만 보게 되어 있죠. 그런 대학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민대 이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죠? 서울대부터는 어쨌든 내신 등급도 중요하지만 진로 선택 과목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선택할 필요도 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웬만한 대학에 맞춰간다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국영수 탐구 과목 거기에 등급이 잘 나오는 과목 중심으로 끌고 나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대신에 내신 등급이 국민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교과 몇 등급 정도 나와야 됩니까? 2.5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교과를 봤을 때는 2.5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인문자연 차이는 있지만 넓게 잡아서 2.5 이상은 돼야 됩니다. 2.5 등급 선덕에서 유지하는데 국민대 교과를 낼 필요가 있을까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안 냅니다. 우리 삼덕 친구들은. 자, 교과는 지원율이 낮은 편이고 중복 합격률이 높은 편인데 지원율이 낮다고 해서 2대1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8대1 이렇게 나오긴 하죠. 충원율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교과 전형을 많이 내니까 복수 합격이 되니까 다 나가는 거죠. 높은 대학으로. 그러다 보니까 충원율이 높아집니다. 핵심은 상위권 대학의 친구들의 경우 지역균형 인재 전형 신설이 있다. 이게 서울대 지균의 형태도 많고 고교 연계 학교장 추천 명칭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제 추천 인원이 생겼어요. 자 보시죠. 서울대는 2명입니다. 연대는 올해까지는 3% 이내였는데 5%로 확장되었습니다. 선덕 3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300명보다 좀 더 많죠. 5%면 몇 등까지 들어갈 수 있죠? 15등 15등에서 한 16등 이 정도는 되면 연세대 추천형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끄트머리 걸리는 것보다는 중반 이상이 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고려대는 4%고요. 서강대, 성대 어떻습니까? 이 지역균형 인재가 새로 생겼어요. 교과 전형이 새로 신설되었어요. 서강대를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전교 10등 이내에 될 것. 물론 학종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대 4%입니다. 한양대가 좀 독특한데요. 한양대가 11% 이상입니다. 한양대는 성대하고 급이 많이 달라서 훨씬 더 많은 친구들 뽑으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아마 강남이나 그쵸?
좀 우리 광역 자사나 자사 친구들을 좀 포괄하기 위해서 이렇게 넓혀 놓지는 않았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강남에서 4% 이내 되면 굉장히 성적이 높잖아요. 어마어마한 성적이잖아요. 10%, 11%까지 좀 확충을 시켜놓은 거라고 봐야죠. 이화여대 패스하겠습니다. 이게 지역균형 인재 전형입니다. 교과적 형태가 크고 오른쪽 보시면 대부분 뭐가 있습니까?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덕은 첫 번째 자사이기 때문에 내신 관리가 좀 어렵다. 따라서 지역균형 인재 전형을 쓰기 위해서는 이 기준 넓게 잡으면 10% 이내에 드느냐 마느냐. 내가 선덕에서 몇 등? 10%는 몇 등입니까? 30등 이내에 드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전형을 쓰느냐 마느냐이기 때문에 우리 선덕의 기준에서는 좀 제한적인 전형일 수는 있다. 하지만 딱 교과에 맞추지 않아도 어쨌든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추천을 받는다면 30등 이내면 도전하는 것은 맞아 보인다 이거죠. 최저들이 있는데 서울대 기준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선덕 친구들이 수능을 좀 그래도 잘 보는 편이거든요. 수능 성적이 좋잖아요. 만점자도 나왔고. 그래서 서강대 같은 경우에 세계합 6 정도입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도 2개합 5, 영어 3등급. 그 다음에 중앙대도 세계합 6 정도입니다. 2등급, 2등급, 2등급 정도. 수학이 어느 정도 되느냐. 2등급 이상이 나오면 최저 맞추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타 대학과 중복적으로 추천하게 될 것인가? 무슨 말이죠? 우리 선덕에서 어쨌든 이 친구가 10등 이내에 들었어요. 서강대도 추천받고 성균관대도 써주세요. 학교에서 중복적으로 써줄 것이냐? 아니면 나누어서 줄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두 번째, 2.0등급 학교 내신 등급이 2점대 초반이면 선덕고 내에서도 한 15등 이내에 들어요. 2점대 초반이면 12등, 15등. 2점대 초반이면 선대에서 무조건 서울대부터 잡았어요. 서울대부터 수시는 지원하게 됩니다. 자, 수능 역량이죠.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느냐 여부.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각 고교에서는 할당된 대학별 인원을 다 채워서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도 고민할 거리입니다. 졸업생 추천은 지금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비고일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를 노리는 부모님들 중에서는 연세대 전형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빨간 밑줄을 그어 두셔도 되고 따로 메모를 해 두셔야 됩니다. 연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추천, 추천 전형을 쓰고 활동호수 학종을 쓰고 국제형을 쓰는데, 원래는 활동호수형하고 국제형이 같이 쓰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각 전형별로 다 중복 지원이 안 돼요. 예비고 3학년부터. 이게 달라진 부분이에요. 고려대는 각 전형간 다 복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가장 크게 달라지는 주요 대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연대는 이제 고민할 거리가 온다는 거죠. 우리 친구가 전교 5등 이내에 들었다. 연대 추천형을 낼지 활동호수형을 낼지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고대는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죠. 학교 추천도 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도 일반 전형도 낼 수 있고, 또 계열 적합형이라고 해서 비교과 비중이 높은 전형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 2022학년도 이후의 대입 전형의 특징 정리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수능이 40% 이상. 굉장히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수능 굉장히 저학년부터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감소했고 그 인원들이 직윤 인재 전형하고 정시 확대로 나뉘어서 들어갔다라는 거죠. 하지만 학종은 여전히 중요한 전형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특히 우리 지역 선덕고 친구들에게는 비교 우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학점이 약간 좀 불안한 부분이 있죠. 특히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략하기 매우 좋은 학교예요. 왜냐? 수능 최저가 굉장히 높죠. 인문이 4합 7, 자연이 4합 8이에요.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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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이상 맞춰야 되는데
실제 수능에서 그 정도 나오면 웬만한 인서울권 대학은 갈 수 있어요. 수능으로. 따라서 이걸 노려야 된다는 거죠. 고려대 기준. 자, 직윤 학교장 추천의 확대, 교과가 중심인 이 전형이 많이 확장되었다는 거 보셔야 되고요. 논술이 감소했지만 그래도 한 3,000대 후반 4,000명 정도는 뽑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내신의 열세를 많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구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도를 봤는데 원래 꿈꾸기는 1점대였지만 실제로 한번 해봤더니 너무 경쟁이 치열해요. 내신 경쟁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연계인데 4점대가 넘어버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희망대학에 도전하는 폭이 매우 좁아지죠. 그런 경우에는 수능 중심, 또 수시에서는 논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논술을 하면 그래도 어디를 건드려 볼 수 있습니까? 연세대, 성대, 서강대, 중앙대 이쪽 라인을 공략할 수 있죠. 단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수학 성적도 잘 기반이 안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학 비중이 높은 논술에서 효율적으로 많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따져봐야 됩니다. 하지만 미리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빨리 짜서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대충 준비하는 경우보다 매우 확률적으로 높은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수능의 변화 많이 보셨죠? 자, 올해 예비고 3부터 이 투투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뀝니까? 국어 영역에서는 75% 공통 과목으로 시험을 보고 25% 화작이냐 언어와 매체냐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화작이 더 많이 선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우리는 대부분 미적분 아니면 이하를 선택해야 됩니다. 상위권 대학은 그렇습니다. 확통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중하위권 이하 대학의 경우에는 세 개를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인문은 아무래도 확통이겠죠. 영어는 절대평가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 조건에서 영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는데 영어가 약하면 그 기반이 안 나와요. 영어를 1등급 늘 받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유리하게 최저를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영어가 흔들리는 경우에는 최저 맞추기가 매우 불리해져요. 자, 그 다음에 탐구 과목에는 뭐 화원, 지원, 화원, 생원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대로 되고 이번 예비고 3부터 제2 외국어가 절대평가화됩니다. 따라서 등급만 반영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특징들이 있고 수능의 변화는 많이 보셔서 아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국어, 수학이 선택 과목이 도입된다. 이게 가장 큰 변수인데 우리 예비고 1학년들은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예비고 3들 하는 거 보고 예비고 2들 하는 거 보고 나중에 선택하시면 되죠. 수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은 예비고 3이 미적분을 워낙 많이 신청하겠지만 우리 1학년들은 기하를 선택하는 폭이 넓어질 수도 있어요. 자기한테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는 거죠. 한국사는 절대평가이고 탐구는 계열 구분 없지만 상위권 대학들은 인문은 사회 2과목, 이건 뭐 인문은 제한이 없습니다. 자연은 탐구 2과목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수능의 변화에서는 과목 문항 수는 변화가 없고 선택 과목이 도입됐다는 것,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표준 점수화해서 표준화 시켜서 점수 합산을 해서 등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차차 추이를 보고 결정하셔도 된다. 다만 절대적인 수학 능력만큼은 꾸준하게 1학년 때부터 관리해 나가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선덕고 수학 선택 이게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지금 예비고 몇 학년인가요? 2학년들이죠. 제가 이제 작년에 1학년들 컨설팅을 했으니까 걔들 같은 경우에 2학년 내신에서 뭐 어떻게 되냐면 기하를 듣게 되어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으로. 3학년 때 가면 미적분, 합동 이렇게 되게 돼 있죠. 뭐 안 좋은 점은 수학을 다 아울러서 공부하는 경우에는 3학년 때 선택에서 약간 제한적일 수 있어요. 합동을 선택을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로는 미적분, 기하 모두 수강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반드시 꼭 그러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진로에 따라서
충분히 과목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는 있어요. 또 자연계 논술이 아까 있었잖아요. 자연계 논술은 논술에 기반은 원장님 대부분 미적분이 맞죠? 맞습니다. 맞는데 연대 성대만 특이하게 기하가 일부 과목으로 나와요. 그래서 기하를 공부를 안 하면 연대 성대 그 한 문제를 놓치게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2021학년도 지금 고3이죠. 이제 졸업생이 되는 친구들은 기하 파트가 빠져 있어요. 따라서 이 친구들이 N수생으로 합류하겠죠. 보통 한 12만 명 정도가 늘 해마다 재수생들이 들어오는데 이 친구들은 기하가 빠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에 미적분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미적분의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별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예비고 1학년이기 때문에 추이를 한번 보자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개인별 유불리에 따라 선택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더 중요한 거죠. 이제 예비고 1학년인데 교과 과정이 중요한데요. 이 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자료집에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선덕고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공통과목 국어 8이라는 것은 1학기 4단위 단위는 아시죠? 4시간 4시간. 수학도 4시간 4시간. 한국사 3시간 3시간 배정되어 있어요. 선덕고. 통합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시간 4시간이에요. 통합과학이 4시간 4시간. 과학탐구 실험이 1학년 때 있는 학교도 있고 2학년 때가 있는 학교도 있는데 1학기 한 타임, 2학기 한 타임이에요. 근데 과학탐구 실험은 한 타임으로 배정됐기 때문에 등급이 안 나와요. 등급이 안 나옵니다. 이것들은 다 등급이 1학년 때 나오는 과목들이에요. 자, 중요한 거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과목 선택에서 1학년 때는 다 이렇게 듣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통합사회의 경우에는 필수 이수 단위가 있어요. 몇 단위죠? 10이죠. 우리가 1학년 때 열심히 사탐을 들었어요. 통합사회를 다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럼 몇 단위가 부족해요? 따라서 자연계 친구들이 필수적으로 2학년이나 3학년 중에 사탐 과목 하나씩 선택해야 돼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못 듣게 되는 경우하고 만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과학 3과목을 듣고 싶은데 사회 2단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졸업이 안 돼요. 그래서 시간표 짤 때 학교마다 고민해서 짜긴 짜는데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알고 계시긴 해야 돼요. 우리가 자연계고 의대를 가지만 사탐을 일반 선택 과목 뭐 있죠? 정치와 법, 사회문화 이런 과목들 있잖아요. 수능과 연계된 과목을 한 단위 듣거나 의대를 가더라도 아니면 진로 선택 과목으로 사탐 한 과목을 꼭 반드시 들어줘야 돼요. 반대로 우리는 경영을 가는데 통합과학이 어떻습니까? 10단위를 듣게 되죠. 1학년 마치면. 하지만 몇 단위가 필요하죠? 따라서 2, 3학년 때 반드시 과학과 관련된 과목을 하나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원 지역에 있는 학교는 뭐 예를 들면 어디가 있을까요? 창동고나 이런 쪽은 지구과학, 생명 이런 일반 선택 과목 2학년 때 들어요. 그럼 좋은 점이 뭔가요? 과학 과목 듣는 표본 수가 늘어나니까 등급 관리하기 좋잖아요. 그렇게 활용되기도 해요. 근데 그걸 다 떠나가지고 경영을 가더라도 과학을 반드시 한 과목 들어야 돼요. 그걸 3학년 때 들을 거냐? 2학년 때 들을 거냐? 근데 기억해 두실 거는 그냥 미룬다 생각하지 마시고 미루게 될 때 내가 3학년 때 반드시 수강해야 되는 진로 과목을 놓칠 수도 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앞으로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 기억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표에서 수업 이 성적 산출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봤던 공통 과목들은 다 5단계고 석자 등급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진로 선택 과목인데 자연계 중심으로 보면 진로 선택 대표적인 과목이 물투, 화투, 지투, 생투 3학년 때 듣는 심화 과목이에요. 이것들은 3학년 때 선택하는데 3단계 ABC 성취도 평가가 되게 되어 있고요. 석사 등급이 안 나오죠. 하지만 아까 보셨죠. 지역균형 인재 선발에서 어떻습니까? 석차 등급은 안 나오지만 이 과목을 활용해서 반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 과목은 패스하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그러면 내신 등급을 잘 따기 위해서 등급이 안 나오니까 이런 진로 선택 과목을 소극적으로 듣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대가 올해부터 과목 선택에 따라서 가산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물화생을 들었어요. 2학년 때 3학년 때 물투 화투 두 과목 들으면 일반 선택 과목 3과목 진로 선택 과목 2과목 들었죠. 이 과학을 2과목 듣고 수학에서 일반 선택 과목 4과목을 듣거나 일반 선택 과목 3과목이나 진로 선택 과목 1과목을 들으면 가산점을 받게 되죠.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선덕은 이미 여기 맞춰놨어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점수를 가산받을 수 있도록 모든 학교들이 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 학종에서는 공정성 강화로 학종은 정성평가라고 해서 애매하다 그렇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량적 정성평가가 아닌가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성평가는 기준이 없는 거고 정량적 정성평가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교과 성적 70% 비교과 30에서 교과 성적 기준과 비교과 성적의 기준이 어느 정도 내재화되어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내재화되어서 표시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특히 마지막에는 저 Z점수라는 건데요. Z점수의 의미를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Z점수는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것을 편차로 나누는 것인데 예를 들면 평균이 60점일 때 100점 받은 놈하고 90점 받은 놈이 있어요. 그러면 Z점수가 위에 100점 받은 애는 2.0이고 90점 받은 애는 1.5죠. 둘 다 어떻습니까? 우수한 친구들이에요. 누가 더 우수하죠? 위에 있는 친구잖아요. 100점 받은.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Z점수로 활용하면 C점수, 내신을 볼 수 있어요. Z점수 계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즉 원점수 평균 편차가 나온다면 이 친구 내신 등급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Z 값이 2면 내신이 1등급이고 Z 값이 1.5면 어떻습니까? 2등급대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따라서 여기 핵심은 뭐냐면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Z 점수는 큰 값일수록 좋다는 거예요.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자, 이제 5개 고등학교를 보여드릴 건데 선덕고하고 그래도 뭐 쟁쟁하게 경쟁할 만한 학교들 중계동에 있는 자, 어느 학교 같습니까? 서라벌. 네, 서라벌 고등학교인데요. 핵심은 뭐냐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B가 이제 대진고등학교예요. B 대진고등학교 학년에 보기 쉬운 게 수학이 36.3 평균. 이게 현재 고3 이제 졸업생이죠. 고3 1학년 때 1학기 성적의 특징이었습니다. 꼭 이 학기만 아니더라도 특징이 있어요. 평균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낮아요. 시험 문제를 아주 난이도 있게 냈어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C가 이제 재현고였고요. D가 이제 우리 선덕고인데 선덕고 한번 봐주세요. 선덕고는 어떤 특징이 있죠? 평균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높아요. 시험 문제가 어떻습니까? 평균이 높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친구들 역량이 매우 우수하다. 잘한다, 다 잘한다. 두 번째, 시험 난이도가 쉽게 출제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볼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바탕에서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 학교 성적 데이터를 가지고 100점 받은 놈하고 95점 받은 놈하고 90점 받은 놈의 Z점수를 계산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선덕고에서는 아까 보셨죠? 2.0 등급 되려면 Z값이 1.5 정도 돼야 돼요. T점수로 오면 그게 한 65점인데 인서울에서 주요 대학을 가려면 어쨌든 1.5 이상 나와야 돼요. Z점수 평균이. 평균적으로 그랬어요. 항상.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100점 받은 놈은 어때요? 막강하죠? 1.8, 1.5 이상이잖아요. 95점 어떻습니까? 약간 아쉽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선덕은
평균이 높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뭘 잘 관리해야 됩니까? 실수 관리. 실수 관리예요. 아, 나 그냥 뭐 몇 번 풀어봤다? 안다가 아니고 한 문제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적 자체가 툭 떨어져요. 그게 이 선독부의 가장 큰 특징 같아요. 그래서 점수 관리, 꼼꼼한 관리가 필요해요. 남학생들 덤벙덤벙한 친구 많잖아요. 너무 똑똑하니까 문제 대충 풀고 이해했다라는 친구들이 많아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수학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른 학교는 평균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진 한번 보실래요? 시간이 없어서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자, 대진이 이건가요?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대진이 B고등학교거든요. 제 2점대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과목 수학, 이런 수학은 사실은 아무나 잘 못 풀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90점 이상만 되면 완전히 잘 푸는 거죠. 더 다양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패스하겠습니다. 이가 이제 대진여고였어요. 자, 그래서 이거 1학년 어머님들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좋은 게 이제 사실 이런 정보예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선덕고 친구들을 보내봤더니 내신 성적별 지원 가는 대학인데 어쨌든 1학년이니까 제 생각에는 3.5 등급 이상은 맞추자. 서울대 2.5까지 써요. 근데 2.5가 될 확률보다는 2점대 초반이 될 확률이 더 높죠. 연대, 서울대 차이 안 나요. 왜 그렇죠? 서울대 합격할 만한 애가 연대도 붙으니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고려대는 왜 낮나요, 학교가? 수능 최저가 매우 높아요. 수능 최저 조건 때문에 그래요. 인서울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핵심은 3.5 등급 정도대를 목표로 생각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내가 서영고 보내겠다. 2.5 등급대. 이렇게 기준을 잡아 두시고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의치 약한 수는 핵심이 되는 것은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수시로 59.7%, 정시로 40.3% 정도 우리 학계열이고요. 약대를 한번 보시면 서울대, 연대, 성대에서 쭉 올해 고3부터 생기는데 정시로 310명, 정원이 이제 698명이니까요. 수시로 어떻습니까? 294명. 약대 생각 있으신 분도 아마 많이 있으실 건데 약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내신 똑같습니다. 2.5 정도, 2점대 초반 정도를 유지한다. 선덕에서. 그럼 전국 약학대학도 있잖아요. 인서울 말고도. 이 약대 때문에 한의대, 수의대 이런 경쟁률 입결에 분명히 영향이 옵니다. 역으로 또 수의학과, 한의학과도 올해 고3들 굉장히 입결이 높아지고 있어요. 실제 정시에서 한의학과의 어떤 인기가 높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한의 치료를 받는데도 보험 적용이 된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래요. 입결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그거는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화학생명과 공학 계열의 경쟁률 입결은 당연히 떨어져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우리 애는 그냥 공대, 자연과학 계열의 꿈을 가지고 그냥 가겠다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호 시절이 왔어요. 의치 약한 수 인원이 굉장히 많죠. 빠지고 나면 일반 순수과 공학 쪽의 인원들이 많이 넘칠 수 있어요. 자리들이. 정원은 절대 변화가 없어요. 약대가 이렇게 생겼는데 왜 정원이 변화가 없을까요? 이 약대가 처음 이제 도입되기 때문에 한 4년 이후부터 정원 조정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매우 좋아요. 성적이 좀 약간 애매하다. 2점대 초반이 안 된다 그러면 자연계열, 공학계열로 밀어붙이고 비교과 관리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수능 최저 조건이 높으면 어떤 뜻이냐면 이 고려대 경우인데 고려대 의과 같은 경우는 4합 5예요. 굉장히 높죠.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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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이에요. 수능 성적이.
자, 2020학년도에 33명을 뽑았는데 어떻습니까? 5배수니까 1단계 165명이에요. 근데 165명의 바운더리에서 최저 4합 5를 충족시킨 경우가 43%예요. 의대는. 그럼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40%, 34% 이래요. 다른 데는 4합 7이에요. 4합 7. 4합 7, 4합 8 이 기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수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2.5. 2.5가 좀 넘더라도 이 성적을 가지고 어디를 먼저 두드리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내신 준비, 수능 준비해 두셔야 돼요. 자, 입체적 학생부 관리법에서 가장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세특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중학교 때 있으니까요. 과목당 500자예요. 어떻게 기재할 것이다? 어떤 전략에 대한 시간상 다 설명드리지 못하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학원으로 또 제게 문의 주시면 좋겠어요. 행특도 연관 500자 이렇게 가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재되었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시잖아요. 자, 핵심이 되는 거는 자소서도 이제 글자 수가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적은 글자 수, 적어진 글자 수의 학생부를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높은 대학의 문을 두드릴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자소서가 거의 한 4,000자 이상 됐었는데 지금 굉장히 줄어버렸어요. 이것도 특징이다. 그리고 우리 예비고 1학년 때부터는 자소서가 또 폐지되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선덕고 합격 사례인데 실제이고 이게 이제 3년 내내 올 1등을 했던 친구예요. 이번에 서울대 의대 합격한 친구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진로 희망을 먼저 한번 보시죠. 생명과학 의학 분야. 2학년 때는 기초의학연구원, 3학년 때 기초의학연구원. 4학년 때 활동은 비어 있을 수밖에 없죠. 코로나 때문에.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빼긴 뺐어요. 근데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뭔가 하나를 하면 하나를 한 거에 대한 호기심을 계속 연달아서 풀어나가요. 폐의약품 수거 캠페인을 자율활동했어요. 학교에서 공동활동이에요. 그냥 친구들하고. 학생의 임원활동을 하면서 이 계획을 연결해서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동아리는 의대니까 의대 동아리가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동아리에서 혼자 프로그래밍을 독학하고 RNA 암호를 구현해봐요. 그러니까 어떤 동아리를 꼭 선택해서 가야 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매이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동아리를 가더라도 우리 친구가 뭘 좋아하는 것을 어떤 주제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중요하고 봉사 시간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한적이죠. 50시간, 30시간 기준은 없어요. 봉사 시간에 매이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 제가 추천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자, 그리고 봉사도 보니까 폐의약품이 있었잖아요. 봉사활동에도 분리수거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진로에서는 항생제온 함량에 대한 인식, 민기학에 대한 효과를 탐구했는데 이런 주제들을 어디서 다룬다? 선덕고는 뭐 인재반, 영재학급 이런 활동 통해서 형성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영재학급을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의가 해마다 선덕고 부모님들께로부터 저에게 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인재반 들어와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점은 뭐가 있죠? 이런 비교과적인 주제의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단점은요? 시간 소요가 너무 많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영리하게 영재반, 인재반 활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제 활동을 너무 무겁게 잡고 너무 열심히 그냥 하루에 2시간 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고 머릿속에 1순위는 뭐라고 봐야 돼요? 내신입니다. 내신. 무조건 내신이에요. 내신 2등급 정도의 차이를 커버해 주지 않습니다. 비교과가. 그래서 그 시간 막 밤에 소논문 기재도 안 되고요. 활동에서 이런 활동을 보여서 뭔가 활발하게 보이는 것들도 제한적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 내신 관리,
수능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원래 그랬어요 원래. 지금 고3들도 얘들도 뒤에 이제 카톡을 보여드릴 건데 너무 이런 거 이미 완성되어 있으니까 너무 여기 집착하지 말고 내신 마무리 잘해라. 이게 제 메시지였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은 올 1등급을 찍었기 때문에 3년 내내 어떻습니까? 잘 안 보이시죠? 서울대, 의대부터 해서 연대, 울산대, 가톨릭대, 성대, 고대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다 적정으로 적었어요. 적정,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빠져있는데 서울대 지금 내도 합격합니다 이 친구는. 근데 지금은 안 냈어요. 근데 합격, 다 합격인데 울산대는 못 냈어요. 왜 그럴까요? 울산대 가톨릭대는 항상 면접 날짜 겹쳐요. 그럼 부모님들 어디가 있어요? 가톨릭대 보는 게 있죠. 울산대는 자동 탈락입니다. 다 붙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1순위로 어디를 생각했냐면 성대요. 선덕고 올 1등급. 왜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학교에서 너무 많이 시달림을 받아서 그래요. 서울대 공대 꼭 하나 쓰자. 이게 1학년 때부터 늘 듣던 소리였어 어머님이. 두 번째, 우리는 의대 서울대 의대 합격한 사례가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어머님이.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붙죠. 당연히 붙어요. 여기는 안 붙겠습니까? 아니 저는 여기 무조건 된다 그랬거든요. 2만% 됩니다 어머니 서울대. 왜냐면 서울대가 원하는 식으로 제일 잘 맞춰져 있었거든요. 핵심은 어쨌든 이 친구는 너무 우수한 친구였기 때문에 뭐 쉽게 되는 거고, 이제 이 친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건 이제 인문계열이에요. 이걸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이 친구는 성적이 1학년 때 2.8이에요. 좀 현실감이 있죠? 올 1등급 보다가 2학년 때는 2.98이에요. 좀 더 어떻습니까? 주춤했죠? 근데 이 친구가 잘한 거는 3학년 1학기 때 1.68을 받았어요. 잘했죠? 그래서 전체 평균 등급이 2.68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예요. 선덕고에서 내신 평균 등급이 2.68이다. 3월 1학기까지. 전교 내신 등수는 몇 등 정도 할 것 같아요? 2.68. 여기에 대한 감이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거, 학종이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석차가 중요해요. 3등급이라도 이 친구가 30등권에 있는 거하고 50권에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게 학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2.68이면 지금 졸업생들 기준으로 한 석차가 한 30등 정도 나와요. 30등 정도. 이 친구 어디를 갔을까요? 그러나 학종을 쓰기가 애매하죠. 2.68로 어디를 쓸까? 딱 써서 떨어질 만한 대학교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국민대. 국민대가 요즘 굉장히 교과 기준이 높아졌어요. 쉽게 잘 안 붙더라고요. 이상하게. 근데 선덕에서 2.68이 국민대가 외면하진 않겠지만,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에요. 이 친구는 수능에 강점이 있었어요. 자, 다 1등급이죠. 이 친구는 인문이에요. 장점은 뭐죠? 수학이 든든하다. 영어가 든든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 국어도 잘했어요. 수능에 강점이 있었어요. 근데 3학년 대수능 모의고사 6월달 한번 봐주세요. 2등급 떨어졌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드린 말씀은 모든 데이터를 보실 때 있는 그대로 표면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어요. 맥락을 모르면 그 데이터는 의미가 없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등급이 낮게 나온 이유는 올해는 코로나로 6월 모의고사하고 중간고사 일정이 겹쳐버렸어요. 어머님들 같으면 어디에 신경을 쓸까요? 내신이죠. 그래서 놓은 거예요. 이거는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비교과는 선덕이 굉장히 관리를 잘해줘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는데 이 친구는 수능이 강하니까 최저가 높은 어디부터 잡았나요? 고대를 공략했어요. 우리 고대 가자. 일반 전형으로 4합 6을 맞추면 돼. 7을 맞추면 되니까. 경력을 내면 너무 도전이어서 10자경을 썼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1단계 5에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계열적합 서강대는 수능 이후에 있는데 성대, 한양대는 아예 안 냈어요. 이 친구가. 왜요? 난 수능으로 더 잘 간다 이거죠. 나중에 수능이 잘 나오면 인문 친구들은 고민을 해야 돼요.
성대, 서강대, 한양대 놓치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경희대, 시립대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썼냐면 연대 하나 쓰고 고대 하나 쓰고 서강대 2차 수능 이후 수능 이후 평가, 자소 평가 받는 거 쓰고 그 다음에 연대 논술, 성대 논술 이렇게 썼어요. 경희대 학종 내놓고 경희대는 왜 냈냐?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기 때문에 보호 명태로 내놓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이게 어제 온 거예요. 저한테 서울대 역사교육과 합격 중이에요. 수능에서 이 친구가 동아시아사 세계사 만점, 국어에서 4개 틀렸어요. 실수해가지고 수학 만점, 영어 만점. 이 친구는 고려대 면접 안 갔어요. 고려대 면접도 수능 이후거든요.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4개 틀려서 서울대 역사교육과 어제 합격했어요. 연대 경력은 반드시 합격할 거고. 그래서 핵심은 이제 예비고 1학년이고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서울대 의대 합격한 어머님하고 제가 주고받은 경우인데 수시로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하셨어요. 수상을 하는 게 좋으냐, 이 대회에 나가는 게 좋으냐 할 때 그때 고민되는 시장들이 많은데 그럴 때 학원이나 제게 문의를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학교에서 이 친구가 전교 1등인데 학술대회에서 예선 탈락을 시켜버렸어요. 3학년 때. 그래서 제가 아무 신경 쓰지 마시라. 이미 속상하시겠지만 이미 대단한 결과를 이루었으니 흔들리지 말고 지금은 공부에 전념해서 내신 관리를 마무리해 주는 게 더 필요하다. 이게 사실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기준을 가지고 봉사는 몇 시간 해야 되고 독서는 몇 시간 읽어야 되고 여기에 갇히지 마시고 우선 기준이 뭐죠? 2.5, 3.5 맞죠? 맞추는 거. 또 뭐가 중요합니까? 수능 성적 관리가 중요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능에 대한 접근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한번 들어주세요. 수능 기출 문제는 차근차근 준비해와서 3학년 때 푸는 게 아니에요. 수학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수학은 단계적인 성장이 있어야 풀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국어, 영어, 탐구 과목은 그래요. 내가 수능의 강점을 보이려면 국어, 영어가 단단해야 되는데 국어, 영어는 최소한 2학년 과정 이전까지는 마스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때 마스터라는 거는 수능 기출 문제에 어려운 지문을 원활하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이 단계를 놓치면 안 돼요. 특히 선덕의 친구들은 모의고사도 굉장히 잘 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저학년 때. 네 1등급 나오네. 이게 되면 안 돼요. 이 친구가 국어영어 1등급 나올 때 뭘 해야 됩니까? 어려운 단계로 가자. 그래서 2학년 전에 완료를 시켜놔야 3학년 때 과탐파고 수학에 전념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국어, 영어. 네 이런 1등급 나오니까 이건 빼고 수학, 과학 공부해. 수학, 과학 공부는 안 시켜도 누구나 다 해요. 여기도 강조하고 저기도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중요한데 그런 경우에 국어, 영어를 잡아둬야 돼요. 저학년 때. 국어, 영어에 대한 역량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여유가 생겨요. 앞에서 봤던 친구들 다 내신도 그렇지만 수능 국어, 영어가 강했기 때문에 물론 수학도 강했기 때문에 수시에서도 정시에서 좋은 결과를 이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아까 2.68 내신이었지만 고대 자연스럽게 내잖아요. 내고 어떻게 됩니까? 고대 면접도 안 가버리고 성대도 안 내고 이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자기 모의고사에 대한 확실한 성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공부이기 때문에 학종 준비하고 수시 준비하고 수능은 3학년 때 이렇게 되면 늦어버려요. 이미. 그리고 내신하고 수능은 어떻습니까? 같은 개념을 가지고 이루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닙니다. 내신에서 배운 개념을 메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수능 기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국어, 영어 같은 기초적인 과목들은 저학년 때 완성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2.5, 3.0 사이의 등급을 가지고 우선 어디부터? 고려대부터 쓰자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입시의 흐름에서 가장 큰 변화가 교과가 많아졌고
학종 대비 서류나 비교과 관련된 활동이 어떻습니까?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 말은 대학과 학과 혹은 전형을 미리 계획하고 수능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과목 선택을 하고 교과 성적을 관리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렵겠지만 끝까지 내신 관리해 주시고 원점수 등급이 아니고 원점수가 중요합니다. 아까 Z점수 보셨죠? 네. 수능이 강해야 수시 지원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더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제한된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